38호 스토리 단짠 시대 내 혈관과 혈당을 지켜라. 이른바 단짠 시대다. TV 프로그램, 광고, 온라인과 소셜미디어, 유튜브 쇼츠 영상이 입맛을 자극한다. 한 입 베어 물면 짭조름한 치즈가 쭉 늘어나고 달콤한 꿀을 뿌린 피자가 등장한다. 마트에는 짠맛과 단맛이 극대화된 스낵이 가득하다. 달고 짜며 맵기까지 한 불딱 챌린지는 전 세계를 돌고 있다. 단짠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강력하게 소비되는 하나의 문화로까지 자리 잡았다. 단맛은 왜 인간을 유혹하는가? 달고 짠 맛이 인간에게 유혹적인 이유가 있다. 달콤한 맛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매혹되는 맛 중 하나다. 신화에서도 단맛은 종종 유혹적인 요소로 등장한다. 예를 들어 그리스 신화에서 페르세포네는 저승의 왕 하데스가 건넨 석류 씨앗을 먹고 저승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운명을 맞는다. 달콤한 석류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을 상징한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단맛을 좋아하는 이유는 생존과 관련이 있다. 인체는 음식물을 섭취하면 포도당으로 분해하여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과일이나 벌꿀 등 단맛이 강한 음식은 포도당과 과당이 풍부해 인체에서 바로 쓸 수 있다. 냉장고가 없어 자연에서 먹을 것을 구해야 하던 시기에 포도당을 바로 섭취한다면 생존에 유리할 것이다. 달콤한 맛이 얼마나 유혹적이면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인 사랑에 비유했을까?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로미오는 줄리엣을 만나 현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달콤한 꿈이 아닐까? 라고 말한다. 설탕이 금보다 귀했던 1세기경 고대 그리스인들은 설탕을 약으로만 사용했다. 그런데 지금은 원하면 언제든 단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 인간이 마다할 수 있겠는가? 이는 마치 술꾼에게 술로 가득 채운 욕조에 몸을 담그고 목욕을 하되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이들이 유독 사탕이나 아이스크림을 보면 이성을 잃는 이유가 있다. 아이는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모유 자체의 단맛이 강해 태어날 때부터 단맛에 익숙해진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 먹었던 아이스크림의 추억을 잊지 못한다. 인간은 짠맛에서도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단맛만으로는 만족스럽지 않다. 짠맛도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였다. 소금은 생존과 직결된 필수 자원이었으며 때로는 금보다 귀하게 여겨졌다. 로마 제국에서는 군인들에게 월급 대신 소금을 지급했으며 이를 살라리움이라 불렀다. 현대 영어로 월급을 뜻하는 샐러리도 여기서 유래했다. 고대부터 중세까지 소금은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으며 이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까지 벌어졌다. 1930년 인도의 독립운동을 이끌던 마하트마 간디는 영국이 인도인들에게 부과한 소금세에 저항하며 소금 행진을 주도했다. 간디와 그의 지지자들은 해변으로 가서 바닷물을 증발시켜 소금을 만들었는데 이 행위는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되찾는 행동이었다. 그만큼 소금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요소였다.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에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말이 있겠는가? 짠맛을 내는 나트륨은 신경 전달, 근육 수축, 체액 균형 유지에 쓰이며 인체에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해야 한다. 인류의 조상은 채집과 사냥을 통해 식량을 구했다. 야생식물과 고기에는 인체가 필요한 만큼의 나트륨이 부족하기 때문에 짠맛을 선호하는 개체가 생존에 유리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냉장고가 없던 시절부터 서양에서는 고기를 소금에 절이는 문화가 동양에서는 된장이나 간장처럼 소금을 이용한 발효 문화가 이어지고 있다. 가장 저렴한 소확행 단짠. 단짠 열풍은 최근에 번지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과 관련이 있다. 단짠 음식을 먹으면 뇌에 즉각적인 반응이 오기 때문이다. 이는 유튜브의 쇼츠 영상을 선호하는 요즘 세태와 잘 맞는다. 1,000원 남짓한 돈으로 살 수 있는 초콜릿이나 볶음라면을 먹으면 즉시 뇌에 자극을 주어 확실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 단 음식을 먹으면 쾌락과 보상을 담당하는 도파민 시스템이 활성화된다.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증가하여 세로토닌을 생성한다.
세로토닌은 행복과 안정감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로 우울증 치료제로도 쓰인다. 또한 엔도르핀이 분비돼 고통을 줄이고 긴장을 완화한다. 단 음식을 먹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은 인간이 사랑에 빠졌을 때와 같은 것이다. 단맛과 마찬가지로 짠 음식을 먹어도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쾌감을 준다. 초콜릿, 감자튀김, 라면, 팝콘 등 단짠 조합으로 적용된 음식들은 중독성이 강하다. 유튜브의 쇼츠 영상 등에서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는 셀프 면죄부까지 발급하며 단짠 섭취를 부추긴다.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이니 즉각적인 보상이 필요한 것이다. 배가 고파서 먹는다기보다 기분을 전환하거나 피로를 잊기 위해 음식을 찾는다. 단짠이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과정.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소금과 설탕은 더는 귀한 자원이 아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흔해졌고 그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되었다. 단짠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우리 몸을 중독되게 하고 병들게 하는 요소로 변질되었다. 쉴 새 없이 단 음식을 먹는 것은 세탁기를 24시간 동안 계속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췌장은 인체에서 혈당 조절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단 음식을 계속 먹으면 췌장도 인슐린을 쉴 틈 없이 분비하다가 결국 고장나고 혈액 속에 당이 많아진다. 쉽게 말하면 혈관이 설탕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다. 혈액은 끈적하고 걸쭉해져 피떡, 혈전이 생기고 이것들이 혈관에 달라붙어 혈액순환을 방해한다. 당연히 혈관이 좁아진다. 또한 피가 끈적하기 때문에 신장에서 혈액을 걸러내는 기능도 약해져 만성신부전 위험이 증가한다. 게다가 눈의 모세혈관이 손상되어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생겨 실명할 위험도 있다. 이를 예방하려면 백미, 백설탕, 정제 밀가루는 피하고 단당류, 이당류보다는 복합당을 섭취해야 한다. 복합당은 섬유질이 함께 포함된 형태로 현미, 고구마, 콩류 등에서 발견되며 혈당을 서서히 올려 인슐린 부담을 줄인다.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유를 함께 섭취하여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식사 순서를 조절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채소를 가장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는 것이다. 짠 음식을 먹으면 혈관 속의 나트륨이 증가한다. 인체는 언제나 적절한 전해질이 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나트륨이 많아지면 혈액으로 들어가는 수분의 양이 증가하여 갑자기 혈관에 강한 압력이 생겨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한다. 나트륨은 신장에도 부담을 줘 체내 노폐물 배출을 방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사증후군과 연결된다. 대사증후군은 복부 비만, 고혈압, 고혈당, 높은 중성지방 수치, 낮은 HDL,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 등 여러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한다. 대사증후군이 지속되면 심혈관 질환, 당뇨병, 뇌졸중 등의 위험이 높아진다. 즉, 단짠 음식이 즉각적인 행복을 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짠맛을 조절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천연 재료로 만든 음식으로 염도를 조절해야 한다. 국물을 적게 먹고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재료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움으로 짠 음식을 먹을 때는 칼륨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섭취하면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대부분의 채소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장에서 나트륨이 원활히 배출될 수 있도록 돕는다. 먹고 싶은 것만 먹고 하고 싶은 것만 하다 보면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한다는 말이 있다. 단짠을 즐기되 운동을 실천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단짠을 섭취한 후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근력 운동으로 혈당을 조절하고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야 한다. 단 음식 섭취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혈당을 소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짠 음식을 먹은 후에는 땀을 유산소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된다. 인포. 청년 세대도 안심할 수 없는 당뇨병. 혈당 스파이크라는 용어가 유행어처럼 회자되며 혈당 관리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많아졌다.
청년 세대의 당뇨병 유병률이 높아지면서 혈당을 높이는 생활 습관과 식품에 대한 정보도 넘쳐난다. 동반 질환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당뇨병의 현황을 살펴보자. 당뇨병 진단 기준. 다음 중 한 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당뇨병으로 진단. 1. 의사로부터 당뇨병을 진단받은 경우. 2. 당뇨병 약제로 치료 중인 경우. 3. 공복 혈당이 126mg/dl 이상인 경우. 4.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인 경우. 당뇨병 인구 2021에서 2022년 30세 이상 인구 중 533만 명 30세 이상 성인 중 당뇨병 환자는 533만 명이며 30대는 21만 명, 40대는 66만 명으로 나타났다. 당뇨병 연령별 분포 2021에서 2022년 단위 %.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는 여성보다 남성이 많으며 남성 유병자는 50대가 30.1%로 가장 많고 여성 유병자는 70대 이상이 41.2%로 가장 많다. 30에서 39세 전체 4.0%, 남성 4.5%, 여성 3.3%, 40에서 49세 전체 12.4%, 남성 15.2%, 여성 8.6%, 50에서 59세 전체 25.4%, 남성 30.1%, 여성 19.1%, 60에서 69세 전체 28.4%, 남성 28.8%, 여성 27.9%, 70세 이상 전체 29.8%, 남성 21.5%, 여성 41.2%. 당뇨병과 비만 2021년-2022년 단위 kg/제곱미터. 당뇨병 유병자 중 절반, 53.8%가 비만을 동반했고 2단계 이상의 비만을 보이는 경우는 11.6%였다. 체질량 지수 35kg/제곱미터 이상의 3단계 비만에 해당하는 경우도 2.2%였다. 저체중 18.5kg/제곱미터 미만. 전체 1.5%, 남성 1.1%, 여성 2.1%. 정상 18.5에서 22.9kg/제곱미터. 전체 24.9%, 남성 22.4%, 여성 28.4%. 과체중 23.0에서 24.9kg/제곱미터. 전체 19.7%, 남성 20.5%, 여성 18.7%. 비만 1단계 25.0에서 29.9kg/제곱미터. 전체 42.2%, 남성 45.0%, 여성 38.3%. 비만 2단계 30.0에서 34.9kg/제곱미터. 전체 9.4%, 남성 9.0%, 여성 10%. 비만 3단계 35kg/제곱미터 이상. 전체 2.2%, 남성 2.0%, 여성 2.6%. 당뇨병과 복부비만 2021에서 2022년. 복부비만 동반 61.2%. 복부비만을 동반한 당뇨병 유병자는 61.2%였으며 여성의 복부비만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전체 정상 38.8%, 복부비만 61.2%. 남성 정상 39.7%, 복부비만 60.3%. 여성 정상 37.6%, 복부비만 62.4%. 당뇨병과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동반율 2021에서 2022년.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혈증 동반 44.5%. 30세 이상 당뇨병 유병자에서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혈증을 모두 동반한 경우는 44.5%였으며 남성이 더 많다. 인터뷰 1. 정상 혈압 유지는 누구나 해야 하는 건강관리. 심장내과 장지용 교수. 진료 분야 관상동맥질환, 말초동맥질환, 대동맥질환,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고지혈증, 심뇌혈관 질환센터. 진료시간 월 오전, 화 오후, 수 오전, 토 순환 근무. 정상 혈압 유지는 건강관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몸 곳곳에 이상이 생기며 오랜 기간 고혈압이 지속되면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자신의 혈압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혈압 관리의 시작이다. 혈압 측정이 관리의 시작. 고혈압은 인지가 곧 치료의 시작이라고 한다. 평소 자신의 혈압이 높은지조차 알지 못한 채 지내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혈압이 높은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이다. 젊은 층일수록 건강 문제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 고혈압 인지와 관리율이 향상하고 있지만 젊은 연령대는 여전히 취약합니다. 정상혈압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언제부터 해야 하는지와 같습니다. 젊은 나이에는 건강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젊은 고혈압 환자들은 인지율과 관리율이 다른 연령대보다는 낮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젊고 건강할수록 건강관리를 잘하면 예방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혈압관리가 필요한 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지용 교수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최선이라는 평범한 명제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건강관리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혈압을 자주 측정해야 한다. 가정용 혈압 측정기를 구비해 일주일에 한두 번 측정해보거나 병원에 방문할 때마다 자동 혈압 측정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신의 혈압을 아는 것이 혈압 관리의 첫걸음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건강관리 법이라고 한다. 생활요법에 따른 혈압 강화 효과. 생활요법, 소금 섭취 제한, 혈압 강화 수축기 이완기 혈압, MMHg, -5.1, -2.7, 권고사항 하루 소금 6g 이하. 체중 감량, -1.1, -0.9, 매 체중 1kg 감소. 절주, -3.9, -2.4, 하루 2잔 이하. 운동, -4.9, -3, 7, 하루 30에서 50분 일주일에 5일 이상. 식사 조절, -11.4, -5.5, 채식 위주의 건강한 식습관. 건강한 식습관, 칼로리와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줄이고 채소, 과일, 생선류, 견과류, 유제품의 섭취를 늘리는 식이요법.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 흔히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한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아무 증상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평소에 자주 혈압을 측정해야 한다. 수축기 혈압 기준 160mmHg 이상에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지속되면 심한 두통이나 단백뇨에 따른 거품류 등이 나타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뇌출혈이나 신장 또는 심장의 기능 부전 등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임상에서 보면 혈압이 높았던 분들이 정상혈압으로 교정된 후 몸이 이전보다 편해졌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말을 돌이켜보면 고혈압이 혈관을 혹사했기에 몸에 불편감을 느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지용 교수는 또 고혈압 약에 대한 불필요한 저항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고혈압약은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인식으로 혈압이 높은데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 복용에 대한 저항감이 상대적으로 큰 편인데 인위적이면서 독성이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작용하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한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제의 개발 역사를 보면 천연 허브나 과일 껍질 등 자연 추출 성분을 정제해 부작용을 최소화한 약제들이 대부분이니 안심하라고 당부한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적인 대사성 질환은 당장의 불편감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혈관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미리 관리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병이라고 하면 예전의 폐렴이나 결핵처럼 치료해서 완치하고 끝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치료가 필요한 병도 있지만 대사질환은 치료라기보다는 건강한 상태로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에 가입하듯이 미래의 건강을 위해 꾸준히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거부감이 덜할 것 같습니다.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습관과 식습관이 가장 바탕이 되어야겠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한 분들에게는 쉽고 빠르게 정상혈압으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약물 복용을 권유합니다. 식습관과 운동으로 조절 필요. 장지용 교수는 고혈압을 교정하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은 한 번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5회 이상 하는 것을 권고한다.
주 2회 이상의 근력 운동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어떤 운동이 좋으냐고 묻는 환자들에게는 어떤 운동이든 하면 좋다고 답한다. 운동과 함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짜고 매운 음식은 피하는 등 건강한 식습관도 꼭 지키라고 당부한다. 장지용 교수는 심장내과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질환인 고혈압과 고지혈증에 대한 약물 치료와 함께 동맥경화가 많이 진행되어 혈관이 좁아지면서 생기는 협심증이나 말초동맥 질환에 대한 시술적 치료도 하고 있다. 특히 3년 전부터는 대동맥 판막 협착증을 가진 고령 환자에게 가슴을 열지 않고 심장 판막 질환을 치료하는 경피적 대동맥 판막 삽입술 TAVI도 시행하고 있다. 최근 50년간 많은 사람이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 심뇌혈관의 발생률이나 사망률 자체는 감소 추세이지만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이전보다 더 복잡하고 치료하기 어려운 혈관 질환 환자의 비중은 늘고 있다고 느낍니다. 특히 석회화된 혈관은 약물이나 시술적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에 어려움이 많아요. 혈관 석회화를 유발하는 기전을 알게 된다면 예방법과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앞으로 이 분야를 중점으로 연구하고 싶습니다. 뷰 365일 24시간 아이들의 안녕을 위해 전문 의료진의 손길이 필요한 신생아와 응급진료를 받아야 하는 소아를 위해 일산병원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생아 전담 전문의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24시간 근무하며 아이들의 안녕을 책임집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밤에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거나 해열제를 먹였는데도 열이 더 올라 허둥댈 때가 있습니다. 아픈 아이를 안고 어디로 가야 하나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응급실에 가면 한참 기다려야 한다던데 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으면 진료를 못 받는 것 아닐까? 라는 걱정으로 날이 밝기만 기다리기도 합니다. 일산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구성된 소아청소년 응급전담팀을 꾸려 휴일과 야간에도 아이들의 응급 상황에 대처합니다. 경기 북부 지역 소아응급 진료체계의 구심점으로서 빈틈없는 응급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상기 전문 인력이 24시간 상주하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태아 시기부터 전문적인 케어를 제공합니다. 산과와 소아청소년과 신생아 전담 전문의가 다학제적 진료체계를 갖추고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만들어갑니다. 일산병원은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태어난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 시스템 구축에 더 힘을 쏟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를 제공하는 종합 완결형 의료를 위해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겠습니다. 인터뷰 2. 수술의 시작은 마취로부터. 마취통증의학과 전나형 교수. 진료 분야, 심폐혈관 마취, 비뇨기과 마취, 외래 마취. 예정된 수술도 그러하지만 총각을 다투는 응급수술에서는 마취 전문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치료의 최전선인 수술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집도이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가 바로 마취 전문이다. 마취통증의학과는 외과 수술에서 환자의 통증 치료를 전담하고 근만성 통증에도 다양한 시술법을 시도하며 전반적인 통증을 치료한다. 만성 통증 질환은 대부분 퇴행성으로 인한 통증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국가보다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환자가 늘고 있다. 일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는 병원에서 시행하는 수술 마취 관리와 수술방 운영, 중환자실 관리를 담당하며 신경차단 시술 등으로 근만성 통증을 예방하고 치료한다. 전나형 교수는 심장혈관 흉부외과 수술 마취를 담당한다. 마취를 단순히 수술 시작 전에만 필요한 시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취 전문의는 수술 시행 전 과정에 참여해 환자를 관리하고 또 환자의 회복 과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외래에서도 통증 관리와 예방 등 진료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술의 시작과 끝을 지키는 사람들. 마취는 환자의 안전과 수술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환자가 통증을 느끼지 않고 수술이 원활하게 끝날 수 있도록 돕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기도 하다. 수술 스케줄이 결정되면 먼저 환자 상태를 파악합니다.
모든 마취과 의사가 그렇겠지만 저 역시 이 과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수술받는 환자의 기저질환 유무와 이전 마취 기록, 복용 중인 약물, 현재 상태 등 마취 중 주의가 필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그런 다음 수술의 종류와 예상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해 마취 방법을 결정합니다. 수술 전 환자에게는 시술하는 마취 과정과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 등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수술 전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수술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취는 크게 전신 마취, 국소 마취, 준 마취로 나뉘며 각각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상황과 방법이 다르다. 전신 마취는 대부분의 몸을 마비시키고 의식을 잃게 하여 수술 중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주로 대규모 수술이나 심장 수술 등에 사용된다. 국소 마취는 수술 부위 주변을 마비시키거나 통증을 차단하는 지역 마취와 신경 차단을 통한 마취로 나뉘며 소형 수술이나 통증이 적은 수술에 주로 사용된다. 심장혈관용 부위과 수술은 대부분 전신 마취하에 시행되기에 수술 시간이 길고 준비와 회복에 필요한 시간도 길다. 메이저 수술의 경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출혈도 많기 때문에 수술 전 마취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 많고 마취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수술이라도 고위험 환자에게는 마취가 쉽지 않습니다. 환자가 고령이거나 과거력이 많고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등으로 전신 마취를 감당하기에 무리가 따를 때는 수술 시간이 길지 않아도 수술 중에 혈압 변동, 심전도 변화 등 바이털 유지가 관건입니다. 회복 과정까지 관여하는 종합진료 과정. 마취 통증의사는 수술 중에 복잡한 수술 절차와 다양한 환자의 병태 생리 상태에 맞춰 세심하고도 예민하게 마취 관리를 해야 하므로 수술이 진행되는 중에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 수술 중에 적절한 마취 심도를 유지하는 것이 마취 통증의사의 가장 큰 임무입니다. 환자의 심박수, 혈압, 산소 포화도, 체온 등 바이털 사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정 수치로 유지하기 위해 약을 주입하는 등의 일을 합니다. 또한 예정된 수술 외에 응급으로 수술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긴박한 상황으로 인해 검사도 진행하지 못한 채 수술방으로 밀고 들어오는 환자를 적절하게 처치해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호출을 받으면 가장 먼저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수술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수술팀과 소통해 신속하게 대처하고 마취 깊이가 부족할 때에는 적절한 마취제를 투여해 마취 깊이를 조절하며 저혈압이나 부정맥, 산소 포화도 저하 등 바이털 사인의 문제가 있을 때는 그에 따른 심혈관계 약물을 투여하거나 벤틸레이터를 활용해 환자 상태를 조절합니다. AI 기반 마취 관리 연구. AI를 활용한 의료기술이 발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마취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해 더욱 안전하고 정확하게 마취할 수 있도록 돕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수술 전 마취 위험을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해주는 인공지능 모델이 개발됐고 마취제를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돕는 등 AI 기반 마취 관리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은 연구를 할 여유가 없지만 최근 마취제를 최소한으로 사용하여 마취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는 미니멀 애너스시저 AI를 활용해 마취 중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하고 최적의 마취 깊이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AI 기반 마취 관리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취 통증의학과 전문의로서 더 안전하고 정확한 마취 관리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센터. 암 치료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암 평생건강 클리닉.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 수명, 남자 79.9세, 여자 85.6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남자 37.7%, 여자 34.8%로 추정된다. 또 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2018에서 2022년 발생 기간 기준 72.9%로 나타났다. 암의 1차적인 치료와 함께 암 경험자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함께 고려해야 할 때다. 우리나라 국민의 암 생존율이 평균 70%대로 높아졌고 2022년 1월 기준 암 치료를 하는 중이거나 암이 완치된 사람이 240만 명을 넘어섰다. 많은 사람이 오랜 기간 암과 싸우고 암을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암의 1차적인 치료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암 치료 과정 중에 생기는 문제와 장애를 관리하고 2차 암을 예방해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때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일산병원은 2021년 7월부터 암평생건강 클리닉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암평생건강 클리닉에서는 암치료과와 유기적으로 협진하며 암치료 중 또는 치료 종료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증상과 만성질환을 함께 관리한다. 또 좀 더 수월하게 치료를 받고 치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암치료는 단순히 종양을 제거하거나 치료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치료 후에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일산병원 암평생건강 클리닉은 암 경험자들이 겪는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등과 암치료 관련 증상, 피로, 통증, 신체 기능 저하 등을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외에도 원발암 재발과 2차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생활습관 교정, 예방접종, 원발암 추적 관찰 중 소홀하기 쉬운 2차 암에 대한 검진,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건강 등 중요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문제까지 통합 관리한다.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시하고 생활습관을 개선하도록 돕고 암종에 따라서는 완치 판정 후에도 정기적으로 영상검사를 실시해 재발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나아가 암치료 면에서 완치가 어려운 경우나 완화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함께 고민하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로 연계 지원한다. 암 경험 후 겪는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 암 환자들이 가장 많이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신체적 어려움이다. 특히 암 관련 피로는 암치료 과정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에너지 요구량 증가와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해 발생한다. 또한 암치료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재발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피로, 신체 기능 저하, 통증 등이 주요 어려움으로 언급된다. 암평생건강 클리닉에서는 이러한 증상에 대해 상담하고 약물적, 비약물적인 접근을 병행해 암 경험자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필요에 따라 정서적 지지와 함께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각종 검사를 통해 적합한 방법을 찾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암 경험자들은 주로 어떤 생활 습관이 재발 예방에 도움이 될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좋을지 선택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건강보조식품이나 특정 치료법 광고, 주변의 경험담 등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음식이나 건강식품에 의존할 수 있어 식품이나 약품에 대한 정보도 제공에 도움을 준다. 암치료 후 피로나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해결책을 궁금해하는데 개별 환자의 상태에 맞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제시한다.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복귀를 목표로 일산병원 암평생건강클리닉은 가정의학과 의사이자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의인 박영민 교수가 센터장이며 암치료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암은 어떤 환자에게는 완치라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만 어떤 환자에게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닥뜨리게 한다. 어떤 상황이든 삶의 순간순간은 소중하고 편안해야 하기에 암평생건강클리닉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연계해 암 환자와 가족에게 암치료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수행한다.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암생존자 통합지지 사업은 암치료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암 경험자들을 위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암 경험자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산병원 암평생건강클리닉은 암생존자 통합지지 사업에 동참하면서 환자들에게 국가암정보센터의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암 경험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일산병원 암평생건강클리닉 박영민 교수.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처럼 암 경험자분들은 완치 후에도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암치료 과정뿐만 아니라 치료 후에도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치료 종료 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병원 클리닉에서는 암 경험자분들이 지속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암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꾸준한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강조합니다. 특히 운동은 근육 감소를 막고 피로 개선,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므로 환자분들의 상태에 맞는 운동을 적극 권장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암 치료 후에도 환자의 삶은 계속됩니다. 단순히 생존을 넘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 평생건강 클리닉은 암 경험자들이 일상으로 무리 없이 복귀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암 경험자와 가족분들이 부담 없이 방문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메디컬. 소중한 시간을 보통의 날처럼 사랑하고 기억하며 함께하는 곳, 호스피스 센터. 호스피스는 소생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에게 여생 동안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가족에게는 사별의 고통과 슬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총체적 돌봄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힘든 시간인 만큼 더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산병원 호스피스 센터를 찾았다. 일산병원 호스피스 센터는 개원과 동시에 산재형 호스피스로 시작해 2006년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기관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고, 2009년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전문 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15년에는 현재의 53병동 21병상으로 확대 개소한 이후 가정형 2020년, 자문형 2022년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전문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산병원 호스피스 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보조활동 인력,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성직자 등 다양한 직역의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의지하고, 협업하며 말기암 환자와 보호자들이 마지막 순간을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다. 환자와 가족을 위해 진심으로 대하며 최선을 다하는 구성원들이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내는 협업이 가장 큰 장점이다. 병동에서 항상 환자들과 시간을 보내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보조활동 인력,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들이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는 현재의 일산병원 호스피스 센터를 만든 가장 큰 자산이다. 김영성, 호스피스 센터장. 세계 부문 최우수 유지를 목표로 일산병원 호스피스 센터는 이곳에 머무르는 모든 환자와 가족들에게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합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센터가 빈틈없이 잘 운영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음으로는 함께 일하는 구성원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소진되지 않고 팀워크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일산병원 호스피스 센터는 올해도 호스피스 기관 평가에서 3개 부문,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모두 최우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공병원 호스피스 센터로서 우리나라 호스피스 진료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질적양적으로 내실을 다질 것입니다. 또한 호스피스 수가의 적절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 수행도 목표로 합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앞둔 환자와 가족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일산병원 호스피스 센터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당신을 위해 정성을 다합니다. 임성숙 호스피스 병동 팀장. 저는 입원형 병동 팀장으로서 호스피스 병동 운영 전반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일산병원 호스피스 센터는 구성원 간 협업이 잘 되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늘 열정적으로 일하는 호스피스 보조활동 인력과 자원봉사자 20명도 일산병원 호스피스 센터의 자랑입니다. 2024년 신세병동에서 환자가 투병 기간 중에 만든 그림과 뜨개 작품 등으로 전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40대 여성 환자였는데 우연히 희귀 난치암을 진단받고 작품을 만들면서 항암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 불안 등을 이겨냈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그분의 임종 소식을 들으며 부모님, 배우자, 때로는 자녀를 호스피스 병동에 보내시는 가족분들의 마음을 더 많이 헤아리면서 세심하게 잘 돌봐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표현해주세요. 감경숙 가정형 호스피스 간호사. 말기 환자가 생활하는 가정을 방문해 호스피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서비스를 하면서 환자분께 가족들에게 고맙다, 사랑한다고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가족들에게는 임종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일 뿐더러 무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고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가정에서는 환자 케어가 중심이기에 가족들의 신체적 정서적 소진이 심한 시기입니다. 환자의 신체적 변화를 받아들이고 가족들이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치고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힘을 내시라고 전해드립니다. 환자가 편안하게 임종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팀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통의 날처럼 소중한 시간으로. 진성미 호스피스 전담, 의료, 사회복지사. 입원형 가정형 환자와 보호자들을 상담하고 센터와 관련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산병원 호스피스 센터는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서비스가 유기적 연계를 이루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환자와 보호자가 적절한 시기에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교수님과 팀원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면담을 하다 보면 호스피스는 죽기 직전에 오는 곳이라고 여겨 깊은 고민과 다양한 감정을 갖고 자리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경험해보시면 보통의 날처럼 함께 울고 웃고 위로하며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더 많은 사랑으로 기억되는 시간을 만드시길. 박윤혜 호스피스 병동 자원봉사자 팀장. 호스피스 병동 자원봉사자로서 수요일에 환자분들의 물 목욕, 발 마사지 등 신체 돌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 팀장으로서 병동과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 공지사항을 공유하거나 조정하며 때로는 의견을 취합해 전달하기도 합니다. 발 마사지나 물 목욕 봉사를 할 때 환자분의 손과 발을 만지고 씻기면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이 손과 발을 움직여서 당신들의 삶을 성실히 살아오셨겠구나라고요. 손과 발에 담긴 그분들의 삶의 노고에 존경을 담아 더욱 정성스럽게 씻기고 만지게 됩니다. 몸과 마음 모두 힘들겠지만 허락된 시간이 지나간 시간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더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클리닉 원. 합병증을 부르는 당뇨병. 내분비내과 남주영 교수. 진료 분야 당뇨병, 갑상선, 고지혈증, 당뇨병 센터. 진료 시간, 월 오전, 화 오전 오후, 목 오전, 금 오후. 당뇨병은 이제 누구나 들어본 흔한 질병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위험성과 심각성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당뇨병을 단순히 혈당이 높아지는 질환 정도로 인식하지만 실제로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혈당 자체가 아니라 오랜 시간 방치될 경우 발생하는 다양한 합병증에 있습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약 14.5%, 즉 7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과거보다 꾸준히 증가한 수치로 이미 우리 사회가 당뇨병 고위험군 사회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고령층 증가와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당뇨병 환자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증가하는 당뇨병 환자 대부분이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당뇨병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거나 미미해 조기 발견이 쉽지 않으며 많은 사람이 합병증이 나타난 뒤에야 병원을 찾게 됩니다. 심장과 혈관부터 신경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 합병증. 당뇨병의 가장 큰 위험은 바로 다양한 합병증에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한 대표적인 합병증은 심혈관계 질환입니다. 고혈당은 혈관 내벽을 손상해 동맥경화를 촉진하고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통계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는 일반인보다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2에서 4배가량 높아집니다. 당뇨병 환자들의 주요 사망 원인 중 상당수가 심혈관 질환으로 보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 다른 큰 문제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입니다.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의 약 35%가 망막병증을 경험하며 방치할 경우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망막은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망막병증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시야 흐림이나 시력 저하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장도 당뇨병이 공격하는 주요 장기입니다.
당뇨병 환자 중 약 30%가 신장 합병증을 경험하며 이 중 상당수는 만성 신부전으로 발전해 결국 투석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삶의 질을 극도로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치료 비용과 사회적 부담도 상당히 큽니다. 더불어 당뇨병성 신경병증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고혈당으로 인해 신경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합병증으로 전체 당뇨병 환자 중 약 50%가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발 저림이나 감각 저하, 극심한 통증이 대표적인 증상이며 심한 경우 상처가 생겨도 느끼지 못해 궤양이나 괴사가 발생하고 결국 발절단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병은 전 세계적으로 비외상성 하지절단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예방과 관리가 최선의 치료. 이처럼 당뇨병은 단순한 질환이 아니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신체 거의 모든 장기를 공격하는 무서운 병으로 발전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점은 있습니다. 당뇨병과 그 합병증은 철저하게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혈당 관리와 검진입니다.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을 점검하고 망막 검사, 신장 기능 검사, 신경 검사를 받아 합병증 발생 여부를 조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 진단을 받은 후에는 1년에 한 번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식이요법과 운동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하고 과식을 피하며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매일 30분 이상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금연과 절주, 스트레스 관리도 반드시 병행해야 할 중요한 관리 요소입니다. 당뇨병과의 싸움, 평생 관리가 답. 당뇨병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지만 관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합병증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합병증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제 당뇨병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당뇨병과 합병증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관리와 예방으로 평생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결국 당뇨병과의 싸움은 누가 더 오래 꾸준히 관리하는가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뇨병 유병률 2022년 30세 이상 14.8%, 만 19세 이상 당화혈색소 포함 전체 12.5%, 남성 14.4%, 여성 10.7%, 30세 이상 당화혈색소 포함 전체 14.8%, 남성 16.9%, 여성 12.6%, 30세 이상 공복혈당 기준 전체 14.2%, 남성 16.4%, 여성 12.0%, 65세 이상 당화혈색소 포함 전체 28.0%, 남성 28.3%, 여성 27.8%. 클리닉 조용한 건강 위협 대사증후군. 가정의학과 김영성 교수. 진료 분야, 호스피스, 건강증진 위내시경 검사 등. 진료 시간, 월 오전, 수 오후, 목 오전. 많은 분이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소홀히 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이 쌓이면 우리 몸은 점차 균형을 잃고 다양한 질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사증후군은 조용히 우리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대사증후군은 단순히 비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 고혈당, 이상지질혈증, 중성지방 증가 및 HDL 콜레스테롤 감소 등 여러 위험 요소가 함께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장기간 지속되면 심혈관 질환, 당뇨병, 뇌졸중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기 발견과 예방이 중요합니다. 대사증후군의 발생 원인과 위험 요인. 대사증후군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현대인들은 편리한 생활을 추구하면서 운동량이 급격히 줄었고 고칼로리 음식과 정제된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수면 습관이 더해지면서 대사 기능이 저하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우리 몸은 점차 건강을 잃고 대사증후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대사증후군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허리둘레가 증가할수록 체내 지방이 쌓이면서 각종 대사 기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혈압 상승과 혈당 조절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력이 있는 경우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아지므로 유전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환경적인 요인이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 대사증후군은 다음 5가지 기준 중 3가지 이상이 해당될 경우 진단됩니다. 1. 복부 비만. 남성의 경우 허리둘레가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일 때. 2. 고중성 지방혈증. 중성지방 수치가 150mg/dl 이상일 때. 3. 낮은 HDL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 남성 40mg/dl 미만, 여성 50mg/dl 미만일 때. 4. 고혈압. 혈압이 130/85 mmHg 이상일 때. 5. 공복혈당. 상승 공복혈당이 100mg/dl 이상일 때.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 습관을 방치하면 심각한 만성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속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사증후군 예방과 관리 방법. 효과적인 대사증후군 예방법은 식습관 개선과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가공식품과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통곡물과 채소, 과일을 풍부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식단을 유지하면서 염분과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자주 섭취하면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도 대사증후군 예방에 큰 역할을 합니다. 걷기, 조깅,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면 체지방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기초대사량을 높일 수 있어 더욱 효과적입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15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고 체중 증가와 혈당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으로 긴장을 푸는 시간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면 부족도 대사 기능을 저하할 수 있으므로 하루 7-8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조기 발견 중요. 대사증후군은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혈액 검사를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합니다.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중 대사증후군 남 25.3%, 여 19.7%.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 한두 개인주의군 남 52.7%, 여 40.1%.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 1개 이상 보유 69.2%, 진단기준별 고혈압 45.1%, 고혈당 40.1%, 복부비만 25.5%, 출처 2023년 건강검진 통계연보. 디지털 진단과 진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병원을 완성하는 디지털 병리 시스템. 디지털 병리 시스템은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세포, 조직, 장기 등의 표본을 검사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질환을 연구하는 기초의학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관리하고 해석하는 분야를 말한다. 더 정밀하고 신속한 진단 프로세스를 위해 구축된 일산병원 디지털 병리 시스템을 소개한다. 디지털 병리 시스템, 섹트라 흐름도 1. 수술 및 내시경 검체 확보. 환자 정보, 기본 검체 정보. 2. 병리과 블록 슬라이드 생성. 카세트 출력 슬라이드 출력. 3. 조직 염색, H&E 염색기.
4. 면역 특수염색, 면역 특수염색기. 슬라이드 스캐너. 5. 슬라이드 스캔 및 업로드. 20X, 40X 스캔, 초고속 업로드 변환 X. 6. 판독 및 협진, 실시간 판독 병원 EMR 자동 연동. 7. 추가 오더 발생, MG5 시리의 슬라이드 면역 특수 오더. 8. 임상과 공유, 전 임상과 공유 가능. 검체 수집 및 블록 생성. 디지털 병리 시스템은 먼저 병리 슬라이드를 고성능 슬라이드 스캐너를 이용해 고화질 영상으로 스캔한다. 그런 다음 모든 병리 영상 이미지, 유관 조직 사진, 형광엔 전자 현미경 사진과 각종 분자 병리 결과를 통합해 디지털 판독이 가능하도록 구현하는 병리과 디지털화를 말한다.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 디지털 병리 시스템은 병리학자의 진단 방식과 협업 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꿔놓고 있다. 일산병원 디지털 병리 시스템은 고해상도 전 슬라이드 이미징, AI 기반 분석, 병원 인프라와의 원활한 통합을 제공해 진단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동시에 원격 협진과 다학제 협력을 지원해 환자의 진단과 치료 효과를 개선하고 있다. 전통적인 조직병리학과 첨단 디지털 기술의 간극을 메우는 이 시스템은 향후 더 빠르고 정밀한 AI 보조 진단 도구를 통해 병리학자의 역량을 더욱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일산병원에 구축된 SECTRA 디지털 병리 시스템은 이미 유럽과 북미를 포함한 세계 주요 병원에서 검증된 제품이며 국내에서도 주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60% 이상 구축 운영되고 있다. 고해상도와 강력한 보안 기능, AI를 활용한 진단, 보조 도구 활용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효율성을 높인 정확한 진단 지원. 고해상도 디지털 슬라이드, 최첨단 스캐닝 기술을 통해 현미경 수준의 선명한 해상도를 제공하며 병리학자들이 세밀한 조직 구조까지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 AI 기반 병리 분석, 딥러닝을 활용한 AI 분석 도구가 병리 슬라이드에서 이상 조직을 탐지하고 분류를 자동화해 더욱 신속하고 정밀한 진단 가능. 원격 협진 및 실시간 공동 검토, 네트워크 환경에서 병리학자들이 실시간으로 슬라이드를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어 다학제 진료, MDT와 원격 협진을 효과적으로 지원. 신속한 병리 진단, 디지털 슬라이드의 주석 입력, 길이 측정 등 편리한 기능을 통해 병리 진단의 효율성과 속도 향상, TAT 감소. 디지털 병원 완성, 병원 기관계 시스템 히즈, EMR, LIS, 병리과 디지털 장비, 스캐너 등 다양한 장비를 연동해 디지털 병원 완성. 임상 연구 활용, 디지털 병리 데이터를 임상 연구에 연동하여 빅데이터 수집과 향후 AI 개발에 활용. 일산병원 디지털 병리 시스템의 특징. 네트워크 속도를 225G 광랜으로 증설해 대용량 이미지 파일 전송 가능. 병리과 내 네트워크 속도를 10G로 증설해 원활한 디지털 병리 시스템 구축. 병원 통합 의료 정보 시스템, ISIS, 병리과 디지털 장비 슬라이드 스캐너, 라벨 프린터, 염색기 등과 연동해 병리 업무의 디지털화 실현. 디지털 병리 데이터를 임상 연구 교육에 적극 활용. 땡스. 마음으로 느껴지는 온기. 감사합니다. 가족이 아플 때 따뜻한 말 한마디는 힘든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치유의 언어입니다. 내 가족을 돌보듯 진심을 다하는 손길은 환자와 보호자의 마음까지 치료해줍니다. 일산병원에 전해온 환자와 보호자의 감사 인사는 의료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2. 심장혈관 흉부외과 배미경 교수님. 제 아내를 살려주셨습니다. 2월 초 폐암 수술을 받은 환자 가족입니다. 작년 말 동네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듣고 일산병원을 찾았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결국 조직검사 끝에 폐암으로 확진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폐암 1기로 운 좋게 빨리 발견되었고 친절하고 실력 있는 배미경 교수님에게 수술받고 건강하게 퇴원해 조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알려주신 대로 폐활량 늘리는 연습을 하고 운동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배미경 교수님을 만난 것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을 뵈면 저도 모르게 울컥해서 눈물이 납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제대로 드리지 못해 죄송해서
이렇게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미경 교수님, 제 아내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투, 허호 교수님과 나혜연 간호사님. 빠른 판단과 친절한 응대, 감동입니다. 어머니께서 2024년 12월 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세가 많고 건강도 안 좋으신데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아서 가족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뜩이나 의정사태로 많은 병원에서 진료를 축소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다행히 수술 날짜가 일찍 잡혀서 수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 생각보다 종양의 크기가 커서 방사선 치료를 한 달간 받아야 했고 치료 과정에서 염증이 생겼지만 허호 교수님의 빠른 판단으로 입원 치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2주간 치료를 받고 상태가 상당히 호전되어 지금은 퇴원하고 집에서 잘 요양하고 계십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암이라는 말에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웠는데 환자가 안심할 수 있게 편하게 대해주시고 적정한 치료를 잘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가 퉁명스럽게 짜증을 내거나 어려운 부탁을 해도 언제나 웃는 얼굴로 한결같이 대해주신 나혜연 간호사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응급집중치료실, 백일병동 모든 의료진. 일산병원에 입원한 것은 행운입니다. 저는 2주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의식 없이 응급집중치료실에서 보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근무하신 모든 의료진이 잘 보살펴 주셨기에 무사히 다시 눈을 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밝고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하고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병동에서 근무하시던 모든 선생님이 저를 보셨겠지만 저는 선생님들을 다 기억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김용현 간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응급집중치료실을 나와 백일병동으로 옮겨져 이곳에서도 10일 정도 입원 생활을 했습니다. 백일병동 선생님들도 모두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잘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주치의셨던 호흡기내과 김인서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산병원에 입원한 일이 저에게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2. 예약 창구 김희숙 선생님.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헤아려 주신 배려에 든든합니다. 아이의 진료를 위해 방문한 적 없는 일산병원에 예약 문의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차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아주셔서 당황하지 않고 어떤 이유로 예약 문의를 하는지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김희숙 선생님은 일산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진료 상황과 이후의 진료 가능 여부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왕좌왕하며 예약 문의를 하는 보호자의 입장에서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 정리해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시니 이후의 계획까지 세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일산병원이지만 유선 문의부터 이렇게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는 걸 보니 편안한 마음으로 방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신경과 조정희 교수님, 호흡기내과 지현우 교수님. 세심하고 신속한 조치에 믿음이 갑니다. 폐렴으로 입원하면서 만나 뵙게 된 지현우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호흡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효율적으로 호흡하는 방법도 직접 알려주셔서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감사의 말씀을 전했을 때 각자 모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도 멋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입원 당시부터 미세하게 있었던 저림 증상 등에 대해 말씀드렸을 때 신속하게 신경외과와 이비인후과에 연결해 주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정희 교수님도 세심하게 돌봐주시고 다양한 검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율해 주셨습니다.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고려해 주시고 검사 진행 상황, 추후 가능한 치료 계획까지도 꼼꼼히 공유해 주셨습니다. 제가 두통이 심한 편인데 머리가 어느 부분이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이전에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는지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약을 처방해 주셨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진 때 제 질문에 차분히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척수 검사도 전혀 아프지 않았고 교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제 앞으로의 치료 계획에도 성실하게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 신생아 집중치료실 선생님들, NICU 선생님들의 친절하고 전문적인 응대, 최고입니다. 연초에 태어난 아이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출산한 지 이틀 만에 급히 전원하여 일산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난생 처음 겪는 상황에 얼떨떨하고 두렵기만 했는데 신생아 집중치료실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안심시켜주시고 궁금한 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이가 입원하는 날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며 토닥여 주시고 마음 편하게 해주셨던 간호사 선생님과 의사 선생님, 기다리는 동안 타들어가는 목을 해결해 주셨던 미화원 선생님까지. 첫 면회 갔을 때 울먹이는 아내를 토닥여주며 안심시켜 주셨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면회 갔을 때에도 다른 선생님이 계셨는데 역시나 친절하게 걱정스러운 점들에 대해 잘 설명해 주어 안심했습니다. 아이가 퇴원할 때도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상세히 잘 알려주셨고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하라는 말에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초보 엄마 아빠이면서 이런 상황을 처음 겪는 사람으로서 당황스러웠지만 친절한 NICU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응대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컬처. 우리의 일상을 밝혀줄 한 권의 책. 의학도서실 이수정. 아주 오래된 지혜. 존 러벅 지음, 문예춘 추사. 존 러벅, 1834년 영국에서 태어난 존 러벅은 다양한 방면에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잘 사는 법에 대한 인생의 비밀을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지식과 지혜를 담은 책이 아주 오래된 지혜이다. 같은 길을 걸어 출근하고 늘 하던 일을 하고 또 같은 길을 걸어 퇴근해 하루 일정을 마감하다 보면 가끔 내가 다람쥐인가 하는 헛헛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이때 문득 눈에 띄어 가볍게 읽게 된 책이 아주 오래된 지혜이다. 책 제목에서 처음 느껴지듯 오래된 사람의 인생 잔소리가 잔뜩 써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도 그 오래된 지혜를 한번 검증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읽어냈다. 총 14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읽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지혜를 전해준다. 옛사람의 잔소리가 많이 담긴 책이라 치부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데 좋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이라 생각한다. 그중 나 스스로 늘 지키고 싶은 문장이 있어 함께한다. 체스터필드가 그의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 중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싶은 마음가짐 자체가 이미 절반을 이룬 것이다. 중략, 하루라도 젊었을 때 이처럼 소중한 재능을 얻지 못하면 나이 들어서는 더 얻기가 힘들어진다. 중략,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참 기쁜 일이다. 한번 시도해보라. 실망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인권보호부 김희성 부장. 이처럼 사소한 것들. 클레어 키건 지음, 다산책방. 클레어 키건, 1968년 아일랜드 위클로에서 태어난 클레어 키건은 자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거장의 반열에 올랐다. 미국을 넘어 세계적인 명성을 안겨준 이 책은 역대 부커상 후보에 오른 가장 짧은 소설로도 알려져 있다. 나보다 책 읽기를 더 좋아하는 후배와 최근에 책 선물을 주고받은 후 다른 책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중 하나가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다. 추천해준 2권 중에서 이 책을 선택한 진짜 이유는 생각보다 책 두께가 제법 얇았기 때문이다. 내가 인권보호부로 발령나서 후배가 이 책을 추천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부서와 나에게 안성맞춤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1980년대에 아일랜드에서 벌어진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권 문제를 소재로 다뤘기 때문이다. 민감한 소재를 통해서 본 이 책의 처음 느낌은 과연 부커상 최종 후보까지 갈 만한 것이었나 싶었다. 그러나 옹기니의 글에서 번역가는 작가 클레어 키건이 전달하고 싶은 의미를 온전히 전달하고 싶어 작가와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노력과 더불어 이 책을 꼭 2번 읽을 것을 간곡히 추천하면서 다시 한번 책의 첫 구절을 되뇌어주기를 원했다. 그렇게 하여 나는 2번째로 아주 천천히 책을 읽게 되었고 이처럼 무겁고 어려운 소재가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다와 같이 담담하고 소소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매력에 푹 빠지고 말았다. 주인공 빌 필롱은 이 문제에 대하여 현실적 도피를 위해서 자기보호 본능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지만 결국 마지막 구절에는 용기 있는 마무리로 글을 마친다. 필롱의 가슴 속에서는 두려움이 다른 감정을 압도했으나 그럼에도 필롱은 순진한 마음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해나가리라 기대했고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 리서치.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 효과 및 정책 확대 필요성 연구.
정형외과 박상훈 교수. 일산병원 정형외과 박상훈 교수 연구팀이 후방십자인대, PCL, 파열 및 재건술에 대한 대규모 빅데이터 연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국내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의 현황과 비용, 보장성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했다. 후방십자인대 파열은 스포츠 활동이나 외상으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국내 수술 치료 데이터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단일 기관 내에서의 데이터는 그 수가 많지 않아 발표된 바 없고 대부분 수술 기법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박상훈 교수팀은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2003년부터 2022년까지 환자 17만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치료 방법 개선으로 수술적 치료 증가.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2003년부터 2022년까지 후방십자인대의 파열 혹은 손상을 진단받은 환자 17만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전체 환자 중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환자는 11.8%, 2만 875명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88.2%, 15만 6,291명은 비수술적 치료를 선택했다. 이는 수술에 대한 접근성이나 인식의 부족, 경미한 손상 시 재활치료를 선호하는 경향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00년대 초반 4% 수준이던 수술 비율은 2020년경 15% 이상으로 높아졌으며 이는 최근 수술 기법과 재활 방법의 개선, 후방십자인대의 해부학적, 생체역학적 이해의 발전 등과 맞물려 점차 치료 방법이 개선되고 있는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환자군과 보존적 치료, 비수술적 치료를 선택한 환자군의 예후를 비교하기 위해 건강검진 정보, 관찰 기관 등을 고려하여 71,312명, 재건술 미시행, 63,919명, 재건술 시행, 7,393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했다. 예후 분석 결과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환자에서 추후 골관절염 진행 속도가 감소하여 인공슬관절 전치환술, TKA를 받을 가능성이 보존적 치료를 받은 환자군보다 약 2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도 확인되었는데 후방십자인대 수상 이후 발생하는 관절염의 악화는 남성과 여성 중 여성에서 더욱 위험도가 높았고 수상 당시 나이가 많을수록 관절염으로의 진행이 빠른 양상을 보였다. 수술적 치료로 골관절 질환 위험도 감소. 연구팀은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의 비용 부담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했다. 분석 결과 평균 입원 기간은 16.3일, 총 입원 비용은 약 492만 원, 본인 부담금은 평균 118만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자의 자기 조직을 사용하는 자가건을 쓴 경우 기증 조직을 사용하는 타가건보다 입원 기간과 비용 부담이 더 적은 경향을 보였다. 이번 연구는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의 임상적 효과와 의료비 부담을 건강보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종합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진료 지침과 건강보험 정책 논의에 참고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기존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이 술기상 어렵고 예후 또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보다 나쁘다고 하지만 수술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이 골관절염 진행을 늦추고 인공슬관절 수술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 환자. 전체 환자의 11.8%, 88.2% 비수술적 치료 선택. 2000년대 초반 4%대, 2020년 15%대. 평균 입원 기간 16.3일. 총 입원 비용 492만 원. 본인 부담금 평균 118만 원. 이슈. 일산병원 25주년 기념식. 오늘은 우리 일산병원의 25번째 생일입니다. 행복하고 기쁜 날입니다. 일산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언제나 한 식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화합하며 항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계신 노동조합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의 일산병원이 있기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지원해주신 많은 분과 우리 일산병원 가족 여러분께 더욱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지난 25년을 되돌아보는 특별한 날이지만
그보다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를 세세하게 그리며 미래의 나를 만드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저는 올해 초 신년사에서 어떤 병원을 만들어 이 세상에 기여하고자 하는가 라는 화두를 우리 모두에게 던졌습니다. 공공의료기관도 수익이 없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고 일산병원이 그토록 완성하고 싶어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미션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경영자이며 성과 창출형 전략가로서 사회적 가치를 이룩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현실은 냉혹합니다. 코로나19에 선도적으로 대응했지만 이후 관심밖의 상태가 돼 2022년과 2023년에 진료 회복 지연이라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24년에는 전공의 140명이 하루아침에 이탈하는 비상진료체계라는 사상 초유의 충격을 연달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두 가지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첫째, 그 자체가 브랜드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유일무이의 가치, 보험자병원으로서 공공병원의 성공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경기 북부 지역 완결의 포괄적 종합병원으로 더는 지역 내 경쟁이 아닌 초격차 상급종합병원급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목표를 향한 퍼즐이 지속적으로 맞추어지면서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목표에 따라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보험자병원으로서 취약계층 진료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일산병원은 경기 북부에서 유일하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응급진료를 담당하는 소아청소년 응급전담팀을 구성해 휴일과 야간에도 응급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인력 충원과 투자를 지속 추진하여 응급실에서의 집중치료와 안정된 배후 진료가 완성된 의료기관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종합적 완결형 진료를 위해 상과 전문의 중심으로 고위험 산모태아 집중치료를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강보험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공단 병원 간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상급종합병원급 역할을 하고자 중증응급질환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었고 비상진료체계에서도 지역사회 역할을 고려하여 중증응급 환자 중심으로 진료를 유지해왔습니다. 올해는 지역 심뇌혈관 질환센터로 지정되어 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현재는 경기 고양권의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속적인 노력으로 경기도와 함께 소위 경기북도의 책임의료기관으로 나아가는 단계를 밟고 있으며 향후 공청회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문인력의 이탈로 원활한 진료가 불가능한 의료계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진료체계를 유지해왔고 오히려 3월부터는 타 기관과 달리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 등 응급시술 수술이 가능한 다수의 필수의료 우수 전문의를 모셨습니다. 여기에 진료지원 전담간호사 운영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안정화 활성화의 규모와 거점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산병원의 키워드는 모두 아시다시피 변화입니다.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신속한 대응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성원들의 인식과 올바른 의료 표준을 선도하는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이 필수입니다. 올해에는 전문인력 중심 의료체계를 안정화하고 병원 진료 운영의 효율을 높여 균형 수지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2의 개원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목표를 이루고 우리에게 내재된 역량을 보여줍시다. 동시에 병원이 설립된 본래의 취지와 목표를 잊지 않고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이 됩시다. 환자 맞춤형 치료 제공은 물론이고 진료 후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건강 허브로 거듭납시다. 우리 일산병원은 전 세계가 인정한 웨어러블 의료 디바이스의 선도적인 운영과 환자 위험도 예측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효과적이면서도 환자가 안전한 한국형 스마트 병원의 표준을 마련합시다. 마지막으로 일산병원이 앞으로 이뤄나갈 미래는 모두의 행복을 전제로 합니다. 행복한 직원이 행복한 병원을 만들고 행복한 병원에서 환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선순환을 믿습니다. 하루하루가 생일 같은 행복한 일터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일산병원의 소중한 분들이 함께하셔서 새로운 25주년의 길을 밝힐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만들어갈 완성된 미래를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6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장 한창훈 위드 뉴스 한창훈 병원장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참여. 한창훈 병원장이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 양육을 슬로건으로 아동 학대 예방과 상호 존중하는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이강영 신촌 세브란스 병원장 추천으로 이번 캠페인에 동참한 한창훈 병원장은 다음 주자로 송정한 분당 서울대병원장과 인제대학교 최원주 일산백병원장을 지목했다. CES 2025 혁신상 수상. 일산병원이 헬스케어 기업 스카이랩스와 공동 개발 중인 의료 웨어러블 디바이스 아폴론으로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 2025에서 혁신상을 받았다. 아폴로는 2023년에 선정된 국가 R&D 과제 사업의 하나로 개발 중인 의료기기로 입원 환자와 재택 환자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수상은 스마트 의료 기술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한국의 혁신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역 심뇌혈관 질환센터 신규 선정. 보건복지부는 1월 16일 2025년 제1차 심뇌혈관질환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일산병원을 비롯한 총 10개소를 신규 지역 심뇌혈관 질환센터로 지정했다. 지역 심뇌혈관 질환센터 지정기관 선정은 중증응급도가 높은 심뇌혈관 질환자가 지역 내에서 신속하게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 심뇌혈관 질환센터는 지역 내 심뇌혈관 질환자의 급성기 최종 치료를 24시간 제공하고 퇴원 환자 등을 대상으로 예방관리 교육, 지역 홍보 등을 담당한다. 심평원 혈액투석 평가 1등급 획득. 일산병원이 2023년 2주기 1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 1등급을 획득했다. 심평원은 혈액투석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력시설 장비 등 구조적 요소와 혈액투석 정기검사 실시 주기, 적절도 충족률 등을 종합평가한다. 일산병원은 종합점수 100점을 받아 전체 평균 82.4점을 크게 상회했으며 혈액투석 전문 의사 비율, 정기검사 실시 주기 충족률, 혈액투석 적절도 충족률 등 3개 항목에서 만점, 100점을 받아 혈액투석 잘하는 병원으로 인정받았다. 일산병원, 재난의료지원 차량 운행식 개최. 일산병원은 3월 7일 재난의료지원 차량의 등록 점검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운행식을 시작했다. 이번에 새롭게 배치된 차량은 재난의료지원을 위해 개조한 특장 차량으로 재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료장비, 의료소모품, 의약품 등을 기존 차량보다 더 많이 탑재할 수 있어 재난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됐다. 재난의료지원 차량은 현장 응급 의료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천막, 의료장비, 소모품 등을 이송할 수 있는 거점 병원에 배치된다. 경기보건소 지역사회 중심재활 설명회. 일산병원 경기도 북부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는 3월 12일 일산병원 대강당에서 경기도 보건소 CBR, 지역사회 중심재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 설명회는 경기도청이 주관하고 경기도 남북부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공동 주최해 진행됐으며 경기도 내 49개 보건소의 CBR 담당자와 실무자들이 참석해 보건소 기반 장애인 재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몽골 보건부 대표단, 일산병원 방문. 몽골 보건부 대표단이 경기도와 일산병원을 공식 방문했다. 방문단은 3월 18일에서 23일에 진행된 경기도 글로벌 병원 경영 아카데미에 참여해 의료 정책을 교류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몽골 보건부 외에도 몽골 보건개발원, 몽골 울란바토르시 수도 보건국, 국립병리센터, 몽골 지방 도립병원 지역보건소 원장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일산병원을 방문해 최신 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갖춘 경기도 의료기관 시설을 벤치마킹하고 한국-몽골 의료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개원 25주년 기념 기자간담회 성료.
한창훈 병원장은 3월 26일 개원 25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병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을 발표했다. 이에 심뇌혈관 질환 치료, 응급 외상 진료 강화, 고난도 수술 역량 확대 등 필수 의료 중심 진료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경기 북부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감염병 대응, 장애인 건강관리, 의료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의료 기능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정책 실험과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검증 등 보험자 병원으로서의 역할도 강화 중이다. 신규 전문의 대상 오리엔테이션 실시. 일산병원은 3월 4일 신규 전문의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새로 부임한 전문의들의 병원 시스템 이해와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병원 주요 부서들이 직접 나서 병원 소개와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한창훈 일산병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일산병원 소개, 청년 및 행동강령 교육 등 다양한 병원 기본 정보를 안내하고 신포괄 지불제도와 지향상 활동 등 다양한 정책, 병원의 디지털 시스템과 협력체계 전반을 소개했다. 일산병원 심혈관 중재학회 고난도 중재시술 공유. 일산병원은 지난 3월 21일 대한심혈관 중재학회 경인지회와 심장혈관 촬영실에서 2025년 제3회 대한심혈관 중재학회 경인지회 라이브 케이스 데몬스트레이션을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복합 관상동맥, 말초혈관 및 대동맥 중재시술, 컴플렉스 PCI, PTA, EVAR 라이브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심장내과 장지용, 김형수, 김중민, 박근희 교수가 시술자로 나서 중증심혈관 환자들에게 고난도 중재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신임 의료진 진료 개시 안내, 가정의학과 전동욱, 건강증진센터 유재형, 내분비내과 고지혜, 마취통증의학과 문주하, 마취통증의학과 김준엽, 비뇨기의학과 김동석, 산부인과 하형인, 산부인과 박정호, 산부인과 김희선, 성형외과 이서구, 소아청소년과 신생아전담 김혜민, 소아청소년과 소아응급 서영석, 소아청소년과 소아응급 최윤정, 소아청소년과 소아응급 조양환, 신경과 이수현, 신경과 윤소훈, 신경과 박민근, 신경과 안성신, 신경과 이진구, 심장내과 강동훈, 심장내과 강희화, 심장내과 박근희, 외과 최선영, 외과 김주연, 외과 조일, 응급의학과 김응남, 재활의학과 박종범, 재활의학과 이후영, 재활의학과 전동진, 정신건강의학과 김현규, 정형외과 장선호, 정형외과 강현탁, 치과보존과 허수진,